자, 판매 계획 및 판매 할당 들어갈 거고, 아마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공식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하고 다음 강의를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공식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영업 관리 쪽은 버릴 건 버리는데 다 버리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해 주셔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매 계획, 판매 할당 볼게요. 이 부분은 다른 곳하고 연계성은 좀 떨어지죠. 다른 자격증들하고 연계성은 떨어지는데 ERP의 영업 관리 쪽이 특히 그래요. 뭐 유통하고도 그렇게 크게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물류하고도 많이 연결되는 부분은 없는데 공식이 좀 집중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거나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판매 계획의 구분입니다. 판매 계획은 기업의 목표와 판매 목표와 판매 활동에 관한 계획이죠. 수요 예측과 판매 예측의 결과로 해서, 즉 수요 예측이 있고 나서 이걸 근거로 해서 매출 목표액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거, 이걸 우리가 판매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과 시장 확대율이 있죠. 성장률,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많이 계산을 하는 거죠. 공식도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장 점유율, 그 다음에 경쟁 기업에 대한 가격, 품질, 기능, 판촉 활동 및 판매 경로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판매 계획을 세운다. 자, 그러면 요거는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오더라고요. 장기 판매 계획과 중기 판매 계획, 단기 판매 계획을 나눌 수 있는데, 장기 판매 계획은 신제품 개발, 신시장 개척, 판매 경로 강화, 요게 장기에 하는 일이고요. 중기에는 그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제품별 디자인, 원가, 품질 개선, 판매 촉진 수립, 그 다음 판매 경로 및 판매 자원의 구체적인 계획이 중기에 들어갑니다. 단기에 뭐가 들어가냐? 제품 가격, 그 다음에 판매 촉진 실행 방안 계획, 그 다음에 구체적인 판매 할당이 들어가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거 시험 문제에서 은근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음 중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이 중기의 판매 계획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단기의 판매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푸시기 편하게 좀 체크를 해주시라. 암기해 주셔야 되겠죠? 1급 보시는 분들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할당입니다. 여러분들 할당의 개념을 좀 볼까요? 여러분들 할당이라는 게 뭐냐면, 할당은 나누어 준다는 개념이죠. 즉 판매 계획에서 설정된 목표 매출액이 있어요. 목표 매출액을 구해놨으면 얘를 갖다 어떻게 하겠다? 각 나누어 주는 거죠. 누구에게 나눠준다? 영업 거점별, 그 다음에 영업 사원별, 제품별, 제품 및 서비스별, 지역별, 거래처별, 월별로 나눠준다, 이 뜻입니다. 이걸 할당이라는 개념으로 불러요. 자, 그러면 영업 거점별 할당은 뭐냐? 영업 거점별 할당은 판매점, 영업소, 영업팀, 영업 활동을 하는 영역별로, 즉 영역별로 나눠주겠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서울이 뭐 예를 들면 대전이나 다른데 뭐 광주보다도 조금 더 많이 가져가야 되겠죠, 물량을. 그렇게 따져주는 게 보다 영업 거점별 할당이다. 자, 거점이 크면 그렇게 준다는 얘기죠. 얘는 지역과 시장별 할당하고도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 사원별 할당은 영업 거점의 목표 매출액을 할당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 거점의 목표 매출액을 사원별로 나눠주는 거죠. 사원별로 나눠준 걸 사원별 할당. 제품 및 서비스별 할당은 별표해 주시고요. 이 제품 및 서비스별 목표 매출의 할당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뭐? 시장 점유율 고려해야 되고요. 시장 점유율 고려해야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판매 실적도 고려해야 되겠죠. 이전에 판매 실적도 고려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공헌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헌이익. 공헌이익은 그 물건이 팔리면 얼마만큼 회사에 기여했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교차 비율을 따져야 됩니다. 교차 비율인데, 이 교차 비율이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다. 교차 비율이라는 건 뭐예요? 들어오고 나가고 했다는 얘기죠. 즉 제품 및 상품에 투자한 자본이 어느 정도 매출이익을 올렸는가. 들어오고 나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많이 팔렸다는 얘기고, 많이 팔렸다는 얘기는 이익을 많이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공식이 나와 있는데, 자 재고 회전율 곱하기 매출 총 이익률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계 이익률, 뭐 재고 회전율 곱하기 한계 이익률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뭘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재고 회전율은 여기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한계이익률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재고 회전율은 매출액을 평균 재고액으로 나눈 거고요. 그 다음에 한계이익률은 한계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거예요. 그럼 매출액과 매출액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남은 건 뭐야? 한계이익 나누기 평균 재고액만 남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교차 비율이다. 이 공식 기억해 주세요. 이 공식 가지고 시험 문제 자주 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외워야 될 공식 하나 나왔습니다. 암기해야 될 공식 하나 나왔고요. 이 제품 및 서비스별 할당은 결국에는 요 내용, 교차 비율을 가지고 할당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지역 및 시장별 할당은 뭐냐? 세분화된 지역과 시장에 대해서 목표 매출액을 적절하게 배분했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잠재 구매력 지수라는 게 나옵니다. 얘를 갖다 우리가 유통에서 뭐라 불러요? 그쵸? 상권 또는 그죠? 배후지라고 부르죠. 즉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느냐, 얼마만큼의 구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입니다. 그 사람들이 구매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금액만큼을 할당해 주면 되겠죠. 자, 거래처별 할당입니다. 거래처별 할당은 각 거래처의 과거 판매액, 수주 실적, 목표 점유율, 영업 전략을 고려해서 할당해 준다. 즉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보다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라든가 대형 할인 매장에 더 할당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건 여기 거래처별 할당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월별 할당은 전체 연간 목표 매출액을 결정을 했어요. 1년 단위로. 예를 들어 12개월에 12,000개를 팔겠다. 그러면 나누기 11을 하면 1개월에 판매될 양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개씩 팔겠다. 그러면 또 그걸 할당을 해서 쭉 나눠 놓으면 그걸 갖다 주 단위까지도 할당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나눠 놓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월별 할당이라 부른다. 할당이란 개념 한번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 매출액 결정 방법인데요. 여기가 좀 공식이 많이 나왔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써드린 게 다 공식이에요. 이 공식이거든요, 다. 이 공식들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셔야 돼.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암기. 근데 다 외우라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우선 입력한 게 있어요. 요것만이라도 좀 암기를 해주시라. 자, 우리 성장성 지표를 활용한 게 있고요. 제일 처음에. 그 중에서 판매 경향 변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정리는 안 했는데, 판매 경향 변동이란 건 뭐냐면 과거의 판매 실적을 분석해서 결과를 가지고 다음 연도를 판단하겠다는 건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매출액 증가율부터가 되겠죠. 매출액 증가율을 이용한다. 자, 여기서는 목표 매출액은 금년도 매출 실적 곱하기 1 플러스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 또는 1 플러스 매출액 신장률인데 공식에는 요거 한번 1번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뭐 전년 대비 50%가 증가했다. 그러면 여기다가 0.5 해가지고 1.5 곱해주면 되겠죠. 실적에다가. 그럼 우리 목표 매출액이 나오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공식 외워주시고 나중에 기출문제 나오면 풀어드릴게요. 공식 암기할 거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을 이용한다. 시장 점유율이라는 건 우리 회사가 얼마만큼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시장은 이렇게 100%로 났을 때 우리 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게 이만큼만 점유하고 있어요. 30%만. 자, 그런데 지금 요번에 시장이 얼마라고요? 예를 들어서 100억이야. 그럼 우리 점유율을 예상 매출액은 얼마예요? 그렇죠. 30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우리가 매출액을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요 두 번째입니다. 요것밖에 안 나왔어요, 여러분. 자, 시장이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거죠. 시장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장을 나라에서 지원해줘요? 아니면 뭐 여러 업계가 신제품을 개발했어요? 아니면 외국에서 선호도가 높아져서 시장이 커졌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매출액이 커지겠죠. 그 다음에 시장 신장률. 시장이 신장됐다는 얘기입니다. 매출액이 신장됐어요. 자, 밑에 볼까요? 시장 확대율과 신장률은 또 어떻게 구하느냐? 시험 문제 다 줍니다, 여러분. 금년도 자사 시장 점유율 나누기 전년도 자사 시장 점유율. 우리가 시장 점유율이 신제품이 나오면서 확대됐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시장 확대율.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매출 신장률. 정부에서 지원해 줬어요. 키우는 전략적인 사업이 된 거죠. 그럼 매출액이 신장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다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곱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눠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부분이고요. 수익성 지표 볼까요?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수익성 지표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각종 이익률 활용하는 거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총이익률 안 나오는데 한계 이익률이라는 건 나옵니다. 그래서 한계 이익률을 이용한 목표 매출액은 한계 이익액 목표 나누기 한계 이익률 목표로 볼 수 있고요. 자, 우선은 요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은데 요 밑에 한계 이익액은 어떻게 구한다? 매출액 마이너스 변동비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 우리 매출액은요, 얘를 변동비를 여기다 이렇게 넘겨보시면 매출액은 이렇게 볼까요? 매출액은 뭐와 뭘로 이루어진다? 그쵸? 고정비 더하기 변동비 더하기 이익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익으로. 근데 여기서 만약에 변동비를 빼줬어. 그럼 고정비하고 이익만 남겠죠. 이렇게 한계 이익액을 구하는데 여러분들이 공식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계 이익률은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한계 이익액을 구했죠. 한계 이익액을 나누기 뭘로? 그렇죠. 매출, 전체 매출액으로 하면 얘가 한계 이익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암기해 주셔야 돼요. 이거 무조건 암기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요렇게 두 개, 요거 두 개는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얘도 암기, 얘도 암기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손익분기점이란 게 손실이, 그죠? 손실에서 이익으로 넘어가는 지점이죠. 그래서 손익분기점 결정 공식은 여기하고 뒤쪽에 가격 결정 방식에 보면 손익분기점 그래프를 이용해서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가지고 목표 이익을 감안한 판매량을 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 두 개 공식 다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손익분기점 이용 목표 매출액은 고정비 나누기 1- 변동 비율입니다. 자, 여러분들 1- 변동 비율인데, 자 보세요. 고정비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고정비 나누기 1- 변동 비율이야. 자, 변동 비율이란 건 뭐와 뭐? 그죠? 매출액분의 변동비로 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걸 또 응용해 볼까요? 고정비는 나누기 이렇게 1이라는 거는 매출액분의 매출액 마이너스 변동비로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위에 매출액 마이너스 변동비가 뭐라 했어요? 제가 매출액 마이너스 변동비가 한계 이익액이라 했죠. 그럼 요거를 한계 이익액 나누기 뭘로 넣을 수 있어요? 매출액으로 넣을 수 있고. 자, 그럼 우리 아까 배운 거 중에 한계 이익하고 요렇게 나눠주면 뭐가 나온다 했어요? 이렇게 나누면 한계 이익률 어디 갔죠? 제가 여기 너무 올라갔네요. 한계 이익률 요렇게 갔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럼 얘는 최종적으로 뭐와 뭐로 고정비 나누기 한계 이익률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가 파생된 거다. 그러니까 공식이란 게 그냥 생뚱맞게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짜집게 하면서 서로 간에 그 전개를 시키면서 마지막에 결과물로 나온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자, 그러면 얘도 여러분들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자, 고정비, 고정시 목표 매출액은 고정비 더하기 목표이익 나누기 한계 이익률. 고정비가 변동되면 고정비 더하기 목표이익 더하기 증감분을 분자에다 놓고 공식은 똑같다. 그 다음에 요번에 또 중요한 겁니다. 요게 또 최근에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목표 이익 판매량을 구하는 거예요.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고정비 더하기 목표이익 나누기 개당 판매 단가 마이너스 변동비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예를 들어 변동비 아니면은 한계 이익 이런 식으로 줬다면 첫 번째 공식을, 아니다 봤더니 판매 단가 그 다음에 개당 변동비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요 마지막에 있는 요 공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둘 다 공식으로는 계속 쓰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서 숙지해 주셔야 돼요. 자, 지금 제가 형광펜으로 칠한 거 무조건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1급 보시는 분들, 2급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외워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 좀 시간을 투자해서 숙지를 해주시기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격 전략으로 넘어왔습니다. 가격 전략은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더라고요. 다음 중 내부적 요인이 아닌 것은? 내부적 요인은 제품 특성, 비용, 마케팅 목표고요. 큰 거 위주로 많이 나옵니다. 큰 거 위주로. 그 다음에 외부적 요인은 고객 수요, 유통 채널, 경쟁 환경, 법, 규제, 세금인데 채널을 하니까 여러분들 채널이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좀 헷갈리시죠? 채널은 뭐냐면요. 유통관리사에서 채널은 경로를 뜻합니다. 유통 경로. 즉 경로라는 거는 제조업체에서 만들어서 도매점, 소매점, 소비자에게 가는데 이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앞에서는 경로를 뭐 고속도로, 뭐 국도, 그 다음에 뭐 서해안도로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거쳐 오겠냐는 얘기죠. 홈쇼핑이 있죠. 홈쇼핑. 홈쇼핑은 제조업체로부터 바로 고객에게 넘어가겠죠. 하지만 농수산물 도매센터에 있는 농수산물들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모집을 거쳤다가 수집상을 거쳤다가 도매센터를 거쳤다가 소매상을 거쳤다가 뭐 여러 군데를 거쳐올 겁니다. 이렇게 다른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그래서 채널이라 부른다. 채널. 그래서 하나하나 볼까요? 제품 특성은 생산재, 소비재, 필수품, 사치품, 표준품, 계절품이라는 걸 나눠줘야 되고 제조, 원가, 비용, 직접비, 간접비, 고정비, 변동비, 손익분기점 이거 뒤에서 할 겁니다. 마케팅 목표는 생존 목표, 이윤 극대화, 시장 점유율 극대화. 고객 수요는 고객의 소비자의 구매 능력, 가격의 탄력성 이것도 뒤에 할게요. 품질, 제품 이미지, 용도. 그 다음에 유통 채널은 물류비용, 단계별 영업이익, 유통이익 요거는 나중에 코스트 플러스에서 또 진행이 됩니다. 경쟁 환경은 경쟁 기업의 가격, 품질, 대체품 가격. 대체품이란 건 뭐냐면 우리 제품을 사지 않았을 때 다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제품이 유일해요. 그러면 기다렸다 사겠죠. 하지만 우리 제품을 못 사더라도 다른 제품이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제품의 재고가 없으면 바로 다른 제품으로 넘어가겠죠. 이걸 대체품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는 그 대체품 가격이 싸네? 그러면 고객 이탈을 막을 수가 없다. 법, 규제, 세금 이것도 외부적인 요인에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와서 추가된 요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의 변화율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 한다. 즉 가격이 변할 때 수요가 얼마나 변하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 가격이 1% 상승한다 라고 했을 때 수요는 몇 퍼센트 변화하는가를 우리 가격의 수요 탄력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만약에 탄력성이 1보다 크다 그럼 우리는 탄력적이라 하고요. 1보다 작다 그러면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탄력성이 좀 낮은 편이고요. 사치품, 여기 말하는 명품 이런 것들은 탄력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공식도 있죠. 가격 탄력성은 공식은 수요 변화율 나누기 가격 변화율입니다. 옛날에 저 암기할 때 어떻게 했냐면 원래 이 용어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거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니까 수요가 먼저 나오니까 위에 가격이 뒤에 나오니까 밑에 이렇게 놨었어요. 그냥 숙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시험 문제는 아직까지 탄력성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있고요. 시험 문제를 풀어봐라 라는 문제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계산식이 잔뜩 나왔는데 지금 기출문제는 아직 안 풀어봤죠. 이 기출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뒤에 실제 시험을 보고 난 후에 기출문제를 풀면서 그때 정리를 또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7강 마무리 짓겠습니다. 8강에서는 가격 결정 방법부터 들어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